기존의 학문적 이론들을 보면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도 어떤 이제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제 그 기초를 두고 있고요. 철학적 관점도 많은 부분 이 진화론적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8세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성적이지 않더라. 되게 감성적이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 막 집단 행동들을 하고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그럼 뭘까라고 이제 어, 하면서 사람은 어떤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침팬지들도 도구를 사용하죠. 그럼 또 인간의 차별성이 없잖아요. 인간은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징어가 어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이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동물들도 놀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놀이성이 많이 지금 현재도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의 세대는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다가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의성이 많이 대두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런 창의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놀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호모 누덴스라는 개념 놀이하는 사람, 놀이하는 인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모빌리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이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인류의 가장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 관점은 사람이 기계를 만들지만은 사람과 닮은 모습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닮은 모습이 계속 사람처럼 발달해 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이때는 어떤 진짜 알미 중요했던 세대이죠.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도 알미 중요했던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컴퓨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컴퓨터를 얼마만큼 구현한다기보다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게 되죠. 아마 철학적 관점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어떤 컴퓨터 하나의 이제 컴퓨터라는 어떤 절대적 진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떠한 형태들로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그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마 컴퓨터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철학적 관점을 넘어와서 호모 누덴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징어는 놀이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이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욕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놀이를 하더라. 따라서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로 막 너 놀아 해서 노는 것은 아니다. 놀이에는 더욱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해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개인의 명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는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보면 승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월계관과 사회적 명예가 전부였다고 해요. 지금 올림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의 경기를 해서 한 것은 그것이 일종의 놀이였고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게 마치 놀이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에 참가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는 노동과 달리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죠?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없죠. 특히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제 승률이라는 것이 분명히 계산할 수 있어서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높은지는 알 수 있지만 과연 진짜 누가 이겼을까? 관전 진짜 누가 이기나?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예측 불허의 사항들이 연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놀이는 언제나 결과의 우연과 경탄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놀이는 노동처럼 어떤 순차적인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질서, 어떤 극단에서는 이제 혼란의 형태인 카오스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의 열광은 꿈과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특성으로 놀이는 사회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이가 혼자 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럿이서 같이 놀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타인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가지 게임을 같이 접속해서 놀이를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이징어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놀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토양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놀이의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것은 산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도래와 함께 어떤 놀이의 가치는 완전 암흑기가 되어버리는데요. 어떤 노동의 가치, 부의 가치, 돈의 가치가 더 급상되면서 어떤 놀이는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어떤 이제 관련된 사상가들이 자본주의를 막 비판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모든 가치는 노동, 그것도 생존과 자본 축적의 근원으로 노동을 환원시키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욕망 일체는 어떤 상품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상품화되죠. 이제 상품의 그 가치는 시장의 검증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상품에 가장 빨리,
가장 값싸게 시장에 내놓는 것이 시장을 점유하는 형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노동의 효율성을,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업화. 이 분업화가 되게 일반화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단지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공장의 부품처럼 사용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업화가 일반화되면서 놀이의 경쟁은 돈 벌기의 경쟁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러함에도 놀이가 지금 현재 다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점에는 보시는 니체, 철학적 관점에서는 니체에 의해서 이제 놀이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로제 카유아는 1958년 놀이와 인간이라는 서적을 출판하면서 놀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담아냅니다. 이제 카유아는 하이징어가 말했던 놀이의 중요성을 높이 살면서 놀이의 기본적인 성격 및 가치를 훌륭하게 분석하였고, 문명의 발전 자체의 놀이의 역할의 중요성을 증명한 것에 대해서 높은 공적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자유의 이제 놀이에 대한 어떤 가치의 한계는 존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접근 방식도 이제 접근을 합니다. 놀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해서 어떤 교육의 수단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유아기 상징의 형성, 모방과 놀이, 그리고 꿈과 이미지와 표현이라는 서적을 통해서 유아의 인지 발달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제는 놀이가 유아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인지 발달의 지표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놀이에는 단계가 있고 그 연령에 맞는 놀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습놀이, 상징놀이, 규칙놀이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아이의 놀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게 장 피아자의 인지 발달 이론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현대 놀이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니체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제를 대하는 방법으로 놀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알지 못한다 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이 놀이와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니체는 놀이를 철학적인 제한적 영역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철학적 주장을 놀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크레이토스에서 놀이의 철학적 의미를 찾았고요. 헤라크레이토스는 삶의 본질을 목적이나 인과 그리고 도덕이 아니라 놀이에서 찾았습니다.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B52에 등장하는 놀이하는 아이에서 주체 목적 인과 선과 악과 무관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의 형식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놀이의 가치는 뭐냐? 현대 철학에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어떤 놀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나 중심이 아니라 놀이하는 과정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이의 의미는 놀이하는 자의 의도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놀이 활동 자체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이하는 자는 오히려 놀이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놀이의 목적,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이를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놀이는 존재와 생성에 관한 어떤 전통 형이사학의 좌표를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기존 철학들은 어떤 현상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 어떤 절대적인 규칙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측면에서 놀이는 우연적이고 불연속적이며 맥락 이전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놀이 자체에서는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안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유발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셋째는 놀이에 담긴 생성과 우연, 순간의 속성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나히마노비치는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셈이란 책을 통해서 자신은 바이올린 즉흥 연주자이고 즉흥 연주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즉흥 연주하는 순간 창조 과정을 이해했고 그 자체로 진정한 창조의 삶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흥성이 창조성의 열쇠로 생각되었고 즉흥 연주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원재료를 가지고 의식이 한바탕 자유로운 놀이를 벌이는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일련의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넷째, 놀이는 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다머의 개념을 보면 중동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주체와 객체, 선과 악, 본질과 현상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이 아니라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놀이 자체는 비주관성, 비목적성 혹은 무목적성, 무의미성을 가진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철학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놀이의 가치가, 놀이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는 속성이 중요한 대두가 됩니다. 실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충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충동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입니다. 이론 이성은 어떤 이론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천 능력은 완전한 목적에 따지는 의지 규정에서 이제 도덕적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동들이 어떤 건강한 문화로서 조화될 때 제3충동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바로 놀이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바로 이런 놀이충동에서 비롯이 되고 예술을 하는 동안 즉 놀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에 대해서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